네, 여당 당권 경쟁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3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원희룡 전 장관과 윤상현 의원은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 심야 최고위를 열고 당내외 현안을 논의했지만 예상했던 이재명 대표 사퇴 시점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윤상현 의원이 잠시 뒤에 이제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지게 되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면 나경원 의원이 오는 23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1시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시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요. 3시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같은 날 1시, 2시, 3시에 이제 3명이 국회에서 모두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글쎄요, 당초 전망과는 달리 지금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미가 있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윤상현 의원은 그렇다고 치고 23일에 1시, 2시, 3시, 특히 2시, 3시는 소통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희룡 전 장관이 그 다음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도 소통관에서 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예. 소통관이에요. 예. 그러면 아예 그냥 세 분이서 같이 모여가지고 뭐 1시부터 3시까지 같이 쭉 있으면서 같이 뭐 이렇게 출마 선언하는 게 더 훈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원희룡 전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다 이런 분들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급 그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쭉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관심을 갖다 끌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로 인해 가지고 침체한 상태였잖아요. 네. 이렇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이 쭉쭉쭉 나오는 게 당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 뭐 어대한 이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뭐 박찬대 원내대표 하는 식으로 찬반 투표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맥이 빠졌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도 이렇게 경쟁자들이 여러 명이서 경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제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하루 새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나경원 의원 혼자 나오는 것보다는 원희룡 전 장관이나 윤상현 의원까지 같이 나오는 게 조금 더 두각을 드러내고 이렇게 부각되는 거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 구도상으로 사실 추가적으로 더 출마를 한다고 해서 흥행이 될 거냐, 이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대결이 사실 친윤 대 친한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희룡 전 장관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경원 의원과 친윤층을 표밭을 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 구도 자체가 변하기보다는 원래 정해져 있는 구도에서 그걸 분할하는 사람이 더 등장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범죄도시 4편을 보면 마동석 씨하고 이제 김무열 씨가 대립각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더 흥행을 시키려면은 새로운 축의 어떤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한쪽의 축에 더 가까운 사람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그냥 등장인물만 한 명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사실 지금까지 기류들이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집중 견제랄까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 구도로 흘러왔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의 추가적인 출마가 사실 이 구도 자체를 바꾼다기보다는 한동훈이냐 아니냐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는 이게 또 꼭 흥행으로 이어질 보장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건 뭐 전당대회 끝나면서 개표를 해봐야 하는 거겠지만, 그 결과로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1강 2중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크게 흥행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이제 증표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불출마를 선언한 인사들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네네. 거론되던 뭐 초선의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오늘 오전이었죠. 조금 전에 유승민 전 의원도 불출마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 불출마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지금 여당이 108석밖에 안 된다고 해도 집권 여당의 대표를 이제 초선의 그 젊은 국회의원이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조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속보로 봤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승민 의원이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유승민 의원 출마해도 그 당대표로 당선될 확률은 극히 희박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가서 그렇게 소모되는 것보다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다음 대선까지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곡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적절한 타이밍을 찾겠다. 지금은 좀 참겠다. 이런 생각에 이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 무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라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재섭 의원은 처음부터 출마할 생각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본인이 이제 혁신의 기수로 지목을 받고 있고 또 본인이 소속돼 있는 당내 모임이죠. 천목회 이쪽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지분이랄까 혹은 영향력 이런 것들 앞으로 커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암시하기 위해서 김재섭 카드를 띄웠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김재섭 의원은 이제 초선 의원이고 당선되기 어려운 도봉 지역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쟁자, 낙선한 경쟁자도 아직까지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대표 선거라든지 당직 선거로 출마를 하게 됐을 때 지역 주민들이 너무 섣부른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김재섭 의원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고 이번 계기로 해서 어쨌든 부각이 된 건 맞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당 혁신의 논의 이런 것들을 이어가는 그런 기회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현재 전당대회 룰도 그렇지만 저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 정치에서 개혁적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작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독자적인 입지가 만만치 않다, 간단치 않다 이런 이치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좀 당권을 도전을 해도 좀 실익이 없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펼쳐질 수 있고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은 당 내에서의 어떤 경쟁보다는 당 바깥에서 아직까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다. 이것을 입증해야 되고 또 본인이 그 적임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오히려 당직 선거보다는 예를 들면 유 전 의원의 의중과는 무관하게 전망을 하자면 2년 뒤에 다가오는 지방선거 지난번에 유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를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안타깝게 좌절을 했었는데 그 기회를 다시 노린다든지 이런 경로가 더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출마를 선언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당정 일체를 좀 강조를 했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다른 후보들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지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어떤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께 전화 드린 거는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예의 중에 예의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님 요번에 제가 당대표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뭐 열심히 할 테니까 그 좋은 결과 할 테니까 뭐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뭐 먼 길 떠나면서 아버지께 인사드리는 거랑 뭐 큰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뭐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이가 좀 소원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화한 거 가지고도 뭐 뉴스가 되는 그런 그 상황인데 저는 감정적으로 뭐 조금 소원했다가 아니었다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해관계는 두 사람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 108석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탈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의 거부권조차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 이전의 대통령과 이후의 대통령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당대표가 그 국민의힘 대표는 뭡니까? 여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여당 대표가 대통령 뜻을 거스르고 대통령과 계속 맞설 수 있다? 그건 상정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나 두 사람이 지금은 서로 아주 조화롭게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평생 공직에만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공직에만 있었던 분들이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걸 갖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경쟁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한 것처럼 헌법 제84조가 문제가 된단 말이죠. 헌법 제84조가 문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전직 검찰총장, 전직 법무부 장관인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그냥 보고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두 분의 관계가 다시 그 조화롭게 이제 하나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또 다른 유력한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이제 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철우 경북지사랑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연달아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좀 전당대회를 앞두고 TK 민심을 좀 얻으려고 하는 행보가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TK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당원이라든지 지지층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승패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당내 경선에서의 승패까지 좌우를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가장 넓은 표밭을 방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분들이 뭐 누굴 만나준다고 해서 그분들의 지지층이 나경원 전 의원 움직이고 이런 수준은 강하진 않을 거예요. 사실은 대구 경북의 보수층이라는 것은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통이라든지 역사를 통해서 이미 이제 뭉쳐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철우 지사나 홍준표 시장도 거기에 얹혀서 가는 처지인 것이지 그 지역의 맹주라거나 뭐 그런 측면은 또 아닌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광역 도지사라든지 시장을 만난 이유는 이 단체장들을 만났다기보다는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든지 지지층을 만나는 행보에서 그 상징적인 인물로 단체장을 꼽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전통 당원만의 어떤 지지 이걸 가지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든지 경쟁자들을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이랄지 의원 확장성 이런 것들까지 더불어 증명을 해야 된다. 이 점을 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판이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유불리를 좀 따져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당내 선거는 워낙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당장 지난번에 국회의장 선거도 당연히 추미애 의원이 될 줄 알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앞으로 또 한 달이나 또 기간이 남아있고 선거운동 기간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객관적인 지표, 여론조사 봐서는 뭐 어대안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유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만약에 이게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당대표가 된 이후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상황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원희룡 전 장관이 그냥 혼자 나왔다기보다는 어쨌든 대통령과 친윤의 그 뜻을 모아가지고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당대표가 된다면 원희룡 그 전 장관이 출마하지 않았을 때와는 또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그냥 단순히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 출마해가지고 찬반 투표하는 거 하고 예. 친윤 쪽에서 누가 봐도 적극적으로 지지한 후보와 겨루어가지고 당선된 경우가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뭐 흥행면도 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당대표가 된 이후에 그 전국 상황을 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일각에서는 뭐 친윤계가 여러 후보를 내세운 다음에 일단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과반 득표를 저지를 하고 그래서 결선 투표에서 2위를 한 2위 안에 들어간 친윤 후보를 통해서 역전극을 이룬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나리오가 허무한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차 투표를 했는데 그냥 과반 득표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전 장관이 서로 간의 표밭이 조금 다르면 각계약진을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표밭을 뭉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한정되어 있는 비한 표밭을 갈라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결선 투표도 안 갈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결선 투표에 간다고 해도 사실 나경원 의원 지지자나 원희룡 전 장관 지지자 중에 만약에 둘 중에 한 후보만
진출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근데 그 지지층이 그냥 그대로 다들 단결해서 뭉치진 않거든요. 우리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한동훈을 찍겠다라고 하는 이런 당원들도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결선 투표를 통한 역전극 시나리오 그렇게 큰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저는 이 후보들이 늘어난 것보다는 다시 줄이는 과정에서 그나마 흥행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원희룡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이 단일화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뭉쳐야 오히려 이제 뭐 각계약진 자체가 별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장관에게 대해서 좀 대항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저는 글쎄요, 이거는 당원 투표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 대세론을 꺾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있을 각 인사들의 출사표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연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심야의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사퇴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더라고요. 그래도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기 위해서 사퇴하는 거잖아요. 이제 뭐 그냥 내가 사퇴하고 여태까지 총선 준비하느라고 내가 고생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쉬면서 이 선에서 내가 그 의정 활동을 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간 보는 거고 타이밍을 보는 건데, 뭐 그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금 그 당 상황이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108석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거에 원내 2명, 원외 2명 해가지고 4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민주당은 몇 석인지도 모를 만큼 그 범야 토탈 해가지고 192석인데 민주당은 170석도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대표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이재명 현 대표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과연 그 제대로 된 그 민주정당의 모습인가? 그다음에 민주당의 정식 이름은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커녕 그냥 나홀로 민주당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될 경우에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현 상황에 대해서는 네.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주자 중에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분도 있고, 또 이번 총선에 참패에 큰 책임 있는 분도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연임을 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막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 재작년쯤에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 도전할 때는 앞으로 사법 리스크가 있고 총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지적들이 어느 정도 좀 힘을 받을 수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차피 호랑이 등에 탄 것이 또 민주당의 운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앞으로 또 이재명 대표 재판도 남아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이제 위험하면서도 어쩔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고민정 의원이 지적을 한 거는 이제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법 리스크보다는 대선 주자로서, 과거에도 보면 대선 주자가 되기 전에는 당권을 놓는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고 지고 갔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충원의 형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임을 결정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또 대표로서 안고 있는, 그러니까 현직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 또 핸디캡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국민들이 더 많은 책임을 묻게 되고 또 많은 견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도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로 안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도전을 하는 것을 일단 기정사실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가장 극명한 시나리오는 고민정 최고위원 본인이 최고위원도 한번 했기 때문에 당 대표 경선에 나오는 것이죠. 친문계 대표 주자로. 그런 식으로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제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요, 해병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글쎄요, 오늘 이 청문회에서 좀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오늘 출석하는 사람이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 그 다음에 전 사단장이었던 해당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그 해병대 사단장, 그 다음에 국방부에 가면요 법무관리관이라고 있어요. 예. 법무관리관이 실질적으로 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들을 총괄하는데, 그 유재훈 법무관리관 이렇게 다 거기에다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까지 다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핵심은 그 이종섭 장관이 어떤 전화를 받았는가,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대통령실로부터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혹시 전화 같은 것들을 받았고 그때 어떤 지시 같은 것들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출석을 하게 되는 이렇게 채택이 된 증인들 중에 좀 주목이 되는 사람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거든요. 이시원 전 비서관은 국가안보실 소속도 아니고 어떤 국방에 관련된 그런 보좌관이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실 소속으로서 이 통화 내역들 최근에 발굴된 것 보면 이시원 전 비서관이 움직인 것이 보이고, 심지어는 이제 관계자들하고 생애 첫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묘하게 8월 2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를 통한 움직임하고도 맞물려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 끼어들었는지, 대통령실이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시원 전 비서관에 대해서 수사도 필요하거니와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캐묻는 그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미지수라는 그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래도 출석한 증인들을 상대로 캐물어야 될 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자꾸 사안을 호도하고 계신데, 이거 뭐 군사법원법 개정 때문에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 적시를 하면 안 됐다라고 얘기들 하세요. 근데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다 혐의 적시가 이루어진 채로 경찰에 이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국방부가 재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혐의 적시가 된 채로 경찰에 입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혐의 적시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는 법칙은 이미 다 깨진 겁니다.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국방부는 재조사 중간 결과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를 적시를 했는데 그게 압력을 통해서 빠졌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좀 집중적으로 규명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건의 발단으로 돌아가서 과연 진짜 이 최혜병의 사망,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 또 경찰 수사 중이긴 하지만 반드시 좀 국민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속 시원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앞서 두 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증인들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비단 뭐 이번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증인들의 출석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불응하는 인사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동행명령권에 대한 좀 입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범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넓히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는 고발을 한다든지 해서 처벌을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사후 조치인 거고, 그리고 그 처벌 사례도 예전에 국정농단 청문회 때 보시면 알겠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무죄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엇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나오게 하는 이 힘을 갖춰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여기까지 이제 동행명령권이 보장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동행명령권은 사실 국회가 어떤 뭐 수사 당국이라든지 집행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감사 이렇게까지 제한이 됐던 건데, 이번에 입법청문회까지 범위를 좀 더 넓힌다라는 차원이고, 저는 국정감사 조사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 입법청문회는 포함될 수 있다. 그 점에서 아주 무리한 입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조금 제한되는 게 옳다, 그래도 국정조사, 감사까지만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이렇게 또 본다면 사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바람직한 게 입법청문회 겸 국정조사 이렇게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걸 국정조사로 보고 국정조사에 따른 동행명령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는 것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거고, 국정조사라는 게 사실 여야 합의가 없어도 국회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하면 소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입법청문회로 동행명령권을 넓히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방안은 입법청문회를 하더라도 거기서 국정조사까지 그 성격을 겸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원래 있던 국정조사의 동행명령권을 적용하는 이 방안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어떤 생각이신지요? 글쎄요, 지금 동행명령권은요, 뭐랑 또 비슷하냐면 똑같진 않지만 강제 수사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수민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만 동행명령권을 인정한 것은 다 법적으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법청문회 한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나와라, 무조건 나와라, 안 나오면 처벌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반대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야당에서도 굉장히 반대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의 남용되는
권리들은 굉장히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내용은 뭐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요. 뭐 혹시라도 저희가 또 전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여당은 원구성 협상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주말까지 여야가 좀 합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7월 23일이면 전당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만 있으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그 비대위 체제에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옳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7개 그 상임위원장직을 받아들일지 말지 여부는 새로운 지도부가 결정하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일단은 지금의 상황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제가 그렇게 봤을 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전당대회가 뭐 9월, 10월 이때까지 뭐 국감 그 이후에까지나 뭐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제 뭐 지금까지도 뭐 이와 같은 상황으로 몇 달 지나왔으니까 한 달 정도 더 지나간다고 한들 뭐 크게 달라지겠나 한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떤 협의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정말 이 남은 7개를 받을 것인지 뭐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취재를 해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이번에 처음 당선된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강하다고 해요. 원 구성을 빨리 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이 현실 때문이죠.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는 처음부터 좀 잘못 질렀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임위원장은 특정 정당이 독식을 해도 상관이 없고 게다가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처음에 무리한 고집을 부린 것이 국회 운영위원장, 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과방위원장 3가지를 다 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중에 하나만이라도 따내는 게 목표가 돼야 될 텐데 무리하게 질러버렸고 그 다음에도 이제 얼마 전에도 사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직후에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 지그재그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원식 의장이 제시를 한 대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번 주말까지는 결정을 하는 건데 사실 국민의힘한테 배정되려고 하는 7개 상임위 중에서도 소위 얘기하는 이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어쨌든 정치는 현실이니까 알짜 상임이라고 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라도 빨리 들어가든지 들어갈 때 명분이 있어요. 이 명분은 뭐다? 민주당이 마음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하러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하든지 아니면은 이번 국회에서는 그냥 상임위원장 다 포기하겠다. 승자독식 체제로 가자고 하든지 빨리 결단을 내려주는 게 더 이상 행보가 안 꼬이고 또 원구성도 빨리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정말 많은 정치권 이야기들이 양산될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